네. 안녕하세요. 대치메카에서 고1 국어를 맡고 있는 윤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어의 길이라는 학원에서 국어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뭐 특목고라던가 혹은 강남 8학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고3 클리닉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아이들에게 고3 아이들일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1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의대가기 설명회다 보니까 올렸어요. 의대가기 설명회다 보니까 의대지만 고3이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은 일단 완벽한 수학이랑 탐구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이랑 과학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도 1등급은 나와줘요. 그러니까 영어는 100점이나 한국사 100점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1등급 맞추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수학이랑 과학에 1, 2학년까지 올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있거나 혹은 친한 선배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알게 되시는데 국어 점수는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로 최저를 맞추지 못하죠.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이 대학을 갈 준비를 내신을 엄청나게 열심히 따서 의대를 실질적으로 합격을 한다고 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어 때문에 최저를 맞춰서 아이들이 의대를 가지 못해서 다시 재수하는 경우. 근데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정시로는 죽었다 깨나도 의대를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키가 뭐냐면 수학과학이 됐다는 전제하에는 국어가 의대 입시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고3이 돼서야 국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고1, 2 때는 수학이나 이런 거에 치여서 못하다가 근데 고3이 돼서 국어를 하기에는 말씀드렸죠. 오르지 않는 국어 점수라고. 그러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되게 깨어나가지고 확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고3이 됐을 때는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1, 2학년 때 국어를 조금만 탄탄히 쌓아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의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왜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어에서 이렇게 애를 먹냐? 라고 하시면 일단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국어가.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는 가장 마지막에 짜이는 과목이에요. 수학 넣고 과탐 넣고 그리고 국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비슷해요. 수학 문제 막 풀고 과탐 풀고 사실 아이들이 낮은 우선순위는 국어가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은 내가 중요하고 잘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쾌감도 있고 근데 국어는 해도 딱히 느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안 한다고 딱히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내신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국어 내신만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루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의 시간에 국어 공부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건 내신식의 공부를 수능에서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대신에 수능은 수능대로.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은 국어라는 과목은 공통적인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출제 원리가 굉장히 달라요. 저 1, 2학년 때 아이들이 내신만 하는 경우는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주시는 그 자료들 잘 외우고 가끔 몇 안 되는 변별력 되는 지문들을 잘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신은 암기가 선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능은 암기한다고 절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능은 숲을 보는 거라면 내신은 나무를 보는 거죠. 심지어 나무의 나이테까지 보는 그런 좁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능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신을 하면서도 수능에 대한 시각을 균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꾸준한 공부예요.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국어가 늘 수 없어요. 내신 때 간헐적으로 하는 공부로는 수능 때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 시간엔 아이들이 항상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내신 외의 시간. 당연히 시험 기간엔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에 집중하는 시간은 내신에 집중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거는 아이들이 지금 내신을 잘 따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가 수능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버리는 친구와 이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가 고3 때 굉장히 다른 국어 점수를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뭐 이거 안 한다고, 뭐 5월에 공부 좀 안 한다고 수능 못 보겠어? 10월에 뭐 좀 쉴 수 있지, 수행도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누적이 돼서 고3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발휘한다는 걸 지금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고1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어디에 집중을 하시면 내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죠. 사실 수능이 아직 2년 정도 남았고 지금 당장에 중간기말을 못 보게 되면은 의대고 뭐고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학년은 실제로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내신과 수능의 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2학기 내신 시험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국어 교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에.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현대문학을 주로 다루고요. 2학기에는 고전으로 좀 가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그러니까 특히 가장 두드러지는 게 관동별곡이죠. 근데 요즘 모든 교과서에 관동별곡이 실려 있는 건 아니고 교과서에 관동별곡이 실려 있고 어떤 데는 그에 준하는 뭐 상춘곡이라던가 뭐 3인곡이라던가 요 정도의 이제 비슷한 가사류의 작품들이 실려 있기 마련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2학기 문학의 핵심은 고전시가입니다. 그리고 2학기 문법의 핵심은 문장과 중세국어예요. 아이고. 이 중세국어 부분을 2학기 때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새롭게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괴로워해요. 근데 방학 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내신에 훨씬 더 수월하게 도움이 되죠.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고1 때 제 생각에는 고3이 되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3이 되면은 비문학이나 혹은 현대시에 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전시가를 진득하게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고전시가를 잘하냐? 그건 아니죠. 아이들이 고1 때 고전시가를 읽는 부분에 탄탄히 자리가 잡혀 있으면 고3 때 어떤 고전시가가 나와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작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고전시가를 내가 읽어낼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수능적 접근이거든요. 그거를 여름방학 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어 내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암기가 있죠.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등급이 암기로만 되진 않는다는 거. 1학기 시험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내 아이를 봐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다 외우는데, 문제도 다 풀고 학원에서 시키는 거 다 하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올까? 라고 한다면 요 알파의 범위를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알파가 뭔지죠? 알파는 변별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변별력을 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1학년 시험에서 1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은 일단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강남 쪽 그리고 뭐 송파 쪽, 뭐 서초 굉장히 치열하죠. 1등급 수준이. 그러니까 그건 어느 학교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라면 좀 더 어려운 거고, 아무리 쉬운 학교라고 해도, 흔히 말하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고 해도 1등급은 어려워요. 상위권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 그럴 때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키우는 건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사실 이게 수능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내신의 영역이에요. 아이들이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없으면 그 문제는 맞출 수 없어요. 내가 공부한 것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낯선 작품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틀리죠. 그 문제가 1등급이에요. 이제 진선여고 기출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고, 각 학교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돼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많이 주고자 하는 학교는 이런 문제가 5문제씩까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럴 때 윗글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수업으로 다룬 거고요. 이때 보기가 새롭게 나온 선택지, 새롭게 나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서검을 이해해야지 아이가 윗글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해요. 보기를 오해하면 틀리게 쓰죠. 이런 류도 있고, 또 하나는 1, 2, 3, 4, 5번이 각각 다른 시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윗글의 시와 논지전개 방식이 비슷한 시를 고르는 거.
혹은 표현 방식이 비슷한 시를 고르는 거, 혹은 주제가 비슷한 시를 고르는 거. 중요한 건 윗글의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변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이랑 관련된 건 적용 능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 변별력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쉬운 문제도 넣죠. 근데 쉬운 문제 같은 경우 모두가 맞추는 거니까 1등급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적용 능력. 문법 개념을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라 보기를 주죠. 보기를 줘서 새로운 문장을 막 갖다 넣고 혹은 새로운 글을 주고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도출을 해라. 근데 문제는 문법이 짧은 시간에 풀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토씨 하나 틀리게 한 다음에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세 번째 영역입니다. 선택지의 정확한 이해. 선택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신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거는 수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 중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국어 시험 보고 나면 아, 내가 헷갈리던 게 답이었지 뭐야. 아, 나 아까 그냥 그거 고를걸.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내가 내용을 알고 3개까지는 지울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의 문장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 아, 이건가? 엄청 고민을 해요. 고민했다는 말 엄청 많이 하고, 아, 난 맨날 고민하던 것만 틀렸어. 그 친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지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는 뭘 해야 되나요? 당연히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죠. 아이들이 의외로 잘 들여다보시면 한 문장을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읽다가 다음 선택지로 막 넘어가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보고 판단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정을 하고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급하니까 일단 세모 일단 넘어가. 제대로 안 봐요. 그 선택지를. 중요한 건 한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힘이 결국 수능이든 이든 결정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원외고 기출문제인데 선택지가 바보형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산업화 시대에 척박해져가는 농촌의 현실과 각박한 인심을 비판하고 있다. 어휘도 그렇고 선택지도 그렇고 꽤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이거보다 더 길어져서 한 선택지에 3줄까지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파편적으로 문장을 읽고 있는지. 파편적으로 읽고 있다는 건 단어들만 조합해서 아이들이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읽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바보, 서술자, 산업화, 척박, 농촌, 각박, 비판 이렇게만 기억해요. 근데 의외로 내신은 을, 뭐뭐 하여 이런 부분을 틀리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 명사로 읽는 친구들은 국어를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도 그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아이들은 충분히 쓰고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변별력이라는 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요구되는 지점이고 이건 내신 때는 할 수 없어요. 내신 기간에는 윗글에 해당하는 그 지문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능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 해야 되냐? 5월, 여름방학, 10월, 겨울방학. 요 시점에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알파가 결국은 여름방학 학습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접점,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학습 방향은 일단 어휘력을 키우는데 처음 초점을 맞출 거예요. 아이들이랑 대화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어휘에 약해요. 어휘에 취약하다는 건 2글자짜리 한자어를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탐이나 수학에서 쓰이는 어떤 전문 용어들은 잘 아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을 굉장히 모르는 편이에요. 뭐 집약하다 그러면 집약이 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단어의 한 50%를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휘력의 문제가 되는 건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는 일단 지금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하게 추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현대의 말과도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괴다 같은 말들. 자, 괴다 같은 경우는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괴롭히다로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말이 나와도 새로운 지문이 나와도 읽을 수 있으니까.
자, 문학 선택지 속 어휘를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추상적인 말인데 관념적이 뭐냐? 그리고 구체적이 뭐냐? 혹은 서리적 표현이 뭐냐? 혹은 경외감이 뭐냐? 해학은 뭐냐? 비판은 뭐냐? 이 중에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건 50% 정도고요. 30%는 애매하게 알아요. 아는 것 같은 좋은 거 나쁜 거로만 알아요. 그리고 20%는 아예 잘못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문학 선택지 속에서 어휘를 정확하게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가 또 내신에서도 갈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풀이 아까 적용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법 적용 능력은 당연히 이론도 있지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문법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많이 풀어보되 대신에 그냥 문법을 문제만 많이 풀고 그냥 이거 틀렸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틀렸을 때 그게 왜 답인지 아이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적용하고 이게 왜 답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가 과제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력 하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항상 1등급의 키인데요. 정답에 대한 설명을 써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한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근데 아이들한테 이거 왜 답했어? 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그냥 이거 여기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데가 어떻게 근거입니까? 아이들은 항상 그냥 봤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서요 이런 말도 해요. 근데 근거라는 건 그 말이 어떤 뜻이고 지문에 의해서 이게 왜 맞냐 왜 틀리냐가 나오는 게 근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될 건 내가 고른 답이 왜 정답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 때 비문학 특강 많이 들으려고 하실 텐데요. 비문학은 듣는다고 해서 결코 오르지 않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지문을 많이 정리해봤냐, 얼마나 많이 정답에 대해 근거를 써봤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갈려요. 그러니까 수업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아이가 스스로 그걸 체화하지 못한다면 어떤 수업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아이들의 수업을 안 듣더라도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라도. 그럼 국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고전시가란 문법을 4주 정도로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시조를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이유는 시조를 한 30편에서 50편 정도 다룰 건데 이걸 하는 이유 자체가 뒤에 삼위인국, 성미인국, 관동별곡을 해내려면 시조를 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긴 작품, 그러니까 거의 100줄에 가까운 작품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허덕여요. 근데 시조는 3줄짜리이기 때문에 그 3줄에 익숙해지면 리듬감이라던가 읽는 방식이라던가 사고 방식에 익숙해지면 뒤에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조로 아이들한테 읽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본격적인 작품들에 들어갈 거예요. 이때 2, 3, 4주에 있는 작품들이 주로 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2학기 내신이랑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전 영역을 다 다룰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문법 특강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기말고, 그러니까 2학기에 필요한 내용들. 일단 중세국어죠.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중세국어를 잘하려면 현대국어가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현대국어가 안 돼 있으면 중세국어를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현대국어가 이런데 중세국어가 이렇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둘의 다른 점에 집중을 해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2학기에 문장 부분이랑 관련된 품사와 문장, 그러니까 품사를 하는 이유는 문장과 중세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품사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그리고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런 쪽을 다룰 거고요. 마지막에 중세국어를 2타임에 걸쳐서 다룰 거예요. 고전시가랑 중세국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전시가에서 읽었던 그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중세국어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4주 동안 2학기 내신에 필요한 부분, 그치만 수능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 방식에 집중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시조는 이런 뜻 하고 당연히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이거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시조가, 그러니까 저랑 수업하지 않은 시조가 나와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중요한 건 방법이지 그 해당 작품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작품이 나와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필요합니다. 내신에서 어떤 작품을 변별력으로 가져올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아니고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서 수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관형사랑 관형어 다시 한번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존 명사 같은 것들, 의존 명사와 관형을 어떻게 꾸며준지, 이런 류들을 구체적으로 포인트로 집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개괄적인 문법 설명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들이 임팩트가 안 남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집어서, 아이들 헷갈릴 만한 부분을 집어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집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숙제로 문제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는 혼자 그냥 치우고가 아니라 다 하나하나 써볼 수 있게끔 매일 국어 30분 할 수 있는 포맷을 마련을 할 거고요. 이 아이가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제 큰 목표예요. 어려워요, 사실. 하루에 꾸준히 30분 하는 게. 애들이 한 번에 앉아서 3시간을 할 수 있어도 꾸준히 30분 하는 걸 되게 못해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국어는 꾸준히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똑같이 일주일에 3시간을 공부하더라도 30분씩 하는 친구의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지금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3시간을 썼는데 당연히 더 많은 결과가 나오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아침에 30분씩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해요. 일어나서 그냥 국어 30분 하고 치우고, 그 루틴이 아예 여름방학에 짜여져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휘에 대한 학습 자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수금은 문법, 화목은 문학을 할 수 있게. 이건 지금 제가 요일로 나눠놨지만 사실 1일, 2일, 3일, 4일, 5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정답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문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문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조 해석을 따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하루에 문학은 꾸준히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과제 수행 같은 경우 일단 어휘가 제가 과제로 들어가죠. 그럼 시험을 봐야죠. 사실은 국어에서 무슨 단어 시험이냐라고 하기에는 아이들 단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야 아이들이 한자라도 더 알 수 있어요. 어휘 암기 테스트하고 문법 개념 이해도 확인하는 테스트 하고요. 그리고 고전시가 해석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처음에 20분은 무조건 시험을 보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시험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표가 이렇게 매주 나가게 될 거고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15%짜리 틀린 게 조금 문제죠. 남들 안 틀린 거 틀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77%짜리는 확실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갔을 때 우리 아이가 쉬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아이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튼 이렇게 나갈 거고, 자, 그래서 일단 내신이랑 연관된 수능형 학습이 제 여름방학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아예 동떨어진 수업을 하기에는 1학년은 수능이 너무 멀었고요. 대신에 수능을 버릴 순 없고, 대신 내신에 변별력이 있는 내신에 도움이 되는 수능형 수업, 그래서 두 가지에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은 결국 안정적인 고득점, 이거는 안정적인 고득점이라는 건 내신도 수능도, 그리고 고3까지도. 그래서 고3에서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만점을 바라보시려면 무조건 1학년 때부터 국어 하셔야 돼요. 고3 땐 너무 늦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국어를 학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강일은 7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수업은 6시부터 9시나 30분 정도는 아마 학원에서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주로 해서 여름 특강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괜찮고요. 없으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